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내표와 같은 표퓰리즘과 같은 이런 좀 사탕발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남시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성남시 분당 갑과 인천 계양 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양이 당선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연고지인 성남을 버리고 계양에 도전해가지고 원래 있던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떠밀어 보내고 그렇게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배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무리수를 강행했던 것이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김용수 후보에서 특정한 인사 연구를 했는데 누굴요? 석동현 변호사 연구를 했는데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자 긴密소통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자유통일당과 이제 정치를 같이 해오신 분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제 경고한처럼 빅텐트라는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자유통일당 또는 황교안 대표 등의 부정선거 세력 등과의 연대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민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는 형태의 연대이고 개혁신당은 천명한 것처럼 선명하게 개혁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발음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개헌보수와 개혁보수는 선명한 차이가 있고 개헌보수 빅텐트 아무리 해봐야 국민에게 감동 못 줄 겁니다. 예. 오늘 권영세 의원은 그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지.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막말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선택으로 정치를 그만두겠다 하고 이번 대선에서 빠져있겠다고 하신 마당에 30년 동안 그 당에서 계셨던 분의 행보인데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인성까지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무리가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던 것에 홍준표 대표의 실망감의 원인이 있는데 누구에게 인성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잘 아시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 국민의힘의 인사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마저도 어느 누구도 그를 배웅하거나 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구에서 선거운동하고 있던 제가 다른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홍준표 대표를 배웅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인성 운운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어떤 충분한 예의를 갖추면서 정치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인사들은 되짚어봐야 될 겁니다. 예, 또 질문이에요. 증권거래세 차등 적용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자본시장이 이제 비지역이 특성상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세율을 인하하는 거는 좀 다양한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이신 건지랑 또 인력이나 뭐 부지 등 이런 전반적인 다각적인 이런 계획도 같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본사의 주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지방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법인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실제 법인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만약 어떤 증권회사가 본사 및 주사업장을 부산에 두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가지고는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그 법인세나 아니면은 또 최저임금 등의 지방 특례 적용 또는 지방 차등화 적용 가능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전례가 없는 것이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는 부산에 금융기업들이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혜택이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들어서 옮기는 공기업들의 이전만으로는 전혀 달성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하려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HMM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의도에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다른 공공성이 있는 은행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런
공기업에 대한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실질적인 인재 영입이나 육성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20년 전의 아이디어였다면은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미 전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갔다고 해가지고 전주가 이런 투자나 금융 분야에서 추가적인 확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산의 거래소가 이동한 다음에도 실제 부산에서 금융과 관련된 여러 파생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JTBC 대항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유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쌓았던 민주주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그런 민주주의 정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김영삼 전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거는 꼭 한 사람만 계승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현철 이사장님께서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계신데 지금 그 상황에서 김영삼 정신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통령 후보는 이준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노무현 정신도 계속 언급하는데요. 양지를 찾아다니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일삼는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노무현 두 분의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게 그런 언급을 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였으면은 조금 더 그분들과 닿는 삶의 족적을 보여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현안 유세를 마지막으로 영남권 유세가 마무리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유세를 임했수와 이틀 동안 돌아보셨을 때 영남의 민심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남 지역이 변할 때는 크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이번에 더 이상 관성에 따른 투표가 아닌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투표를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 언론인분도 확인하셨겠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변화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힘을 받고 이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젊음의 거리인 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대학교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은 부산대학교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정말 많은 젊은 세대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놓고 저랑 토론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매표 공약을 던질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성우팀 네. 공식 운동 첫날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해왔는데 오늘까지도 후보님 어떤 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하실 때 덩어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옳은 길을 쫓아다니셨던 그런 정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초선은 김영삼 대통령의 영향 하에서 쉽게 하셨지만은 거의 10년 가까이 어려운 정치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서야 국민들께서 일정 시점에 그 큰 뜻을 받아주셔가지고 대통령까지 지내시게 되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고름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서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하셨던 것처럼 제 나름은 험지에서 계속 도전하면서 정치해온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남시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성남시 분당 갑과 인천 계양 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계양이 당선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연고지인 성남을 버리고 이제 계양에 도전해가지고 원래 있던 국회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떠밀어 보내고 그렇게 당선된 이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탄을 하기 위해서는 배지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무리수를 강행했던 것이겠죠. 그런 면도 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후보는 오히려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할 말을 할 줄 안다. 결국 어려운 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오히려 근접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소 매표와 같은 포퓰리즘과 같은
이런 좀 사탕 발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는 한편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저는 뭐 장애인 단체와 이견이 있을 때도 항상 방송국에 가서 차라리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주목받지 않았던 장애인 단체와 여당 대표와의 토론이 이루어져가지고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렸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말 대통령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그 직위와 권한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가지고 검사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결국 일방적인 본인을 따르는 세력의 덩어리짐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어떤 이견이 있을 때 뭐 개딸이라는 분들이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토론을 활성화하고, 제가 오늘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야당 당수와 조찬 모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찬 모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인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열어놓고 저희가 조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만 충만했지 전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 알아보고 답변 드릴 것은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과 대통령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사흘 만에 또 부산 찾으셨고 오늘 하루 종일 부산에서만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특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부산 지역의 정치가 상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사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난 동안에 제가 제 입으로 그 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약을 설명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변한 것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남 지역에서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공약들,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것은 추진 단계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부산 지역의 공약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차근차근 추진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더 강화하고 부산 주민들께 의견을 들어가지고 부산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저의 그런 절박한 심정과 또 미안한 마음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적인 질문인데요. 다른 후보들이랑 다르게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행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도지사나 시장으로서의 일상적인 사무를 하는 능력이라 본다면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면 결국에는 큰 줄기를 잡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선명하게 이재명 후보는 잘못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매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 없이 그냥 그런 매표 방안만 제시하고 있고, 정말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치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요. 저는 이런 것이 사실상 잘못된 방향성의 문제이고,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뭐 자잘한 행정 경험이 좀 더 있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큰 줄기를 잡아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보다 월등한 우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정부부처 개편 관련해가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확대 개편 요구한다는 보도 나왔고, 김문수 후보도 오늘 여가부 관련해서는 확대나 뭐 폐지는 아니지만 복지부와는 좀 다른 뭐 가족을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여가부 폐지랑 양당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여성부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조직이 우리 사회의 과거 관습이라든지 가부장적 제도를 좀 걷어내는 데는 역할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그런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지금 십몇 년째 세금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의 인권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성부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열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부처의 존속을 위해 가지고 가족부라는 업무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하는 주 업무들 중에 하나가 무슨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이런 쪽이 지금 주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수명이 다한 부처를 그냥 존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뭔가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에서 만약에 그 부처를 존속시키고 아니면 추가로 어떤 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역할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것이 여가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호사가들은 이 부처에 공무원들이 가는 이유는 오히려 이 부처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로 내려가지 않아서 가는 것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까지 날 정도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존속시켜야 되는지를 주자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성 범죄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건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인데, 여성부가 진짜 정책적인 역할이 없다 보니까 매번 캠페인이나 하고 뭐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슈 하나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조 단위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낭비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처의 존속을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받으면 예. 저 블룸버그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는 선거 전에 종교시설 방문하는 것이 뭔가 헌신적인 리더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오늘 이 방문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리더십 메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공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 족자를 저희가 정 여사님께서 무구무해라는 이런 글자가 담긴 족자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있어가지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덕담주로 주신 건데요. 덕담이면서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구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주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어쩌면은 정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에게 이 문구를 선사하셨을 때는 일방주의로 가고 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가르침으로 삼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말씀도 아까 드렸는데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하면은 기억나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대도무문, 대도무문과 무구무해를 섞어가지고 부산의 가르침으로 알고 정치하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 종교가 일정한 역할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독재나 아니면은 또 국민 간의 다툼이 많아졌을 때 종교가 그것을 화합하고, 그리고 또 일정한 소수자들의 안식처가 돼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는 정치해가면서 종교인들과 많은 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해외 금융기업들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뭐 징벌적 배당 소득세라든지 기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로 이제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개별 제도에 있다기보다는 정치가 너무 포퓰리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시아퍼시픽 헤드쿼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는 곳들, 상하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그 기업 활동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부과할까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그런 업종이나 아니면 기업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T 기업의 고민이 따로 있고 미디어 기업의 고민이 따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기업이나 사실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 철폐의 길로 나서가지고 그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보고, 또 암참이나 이런 곳과도 저희가 활발하게 소통해가지고 실제 기업들이 한국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영업하는 데 있는 여러 장벽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외 금융기업 관련해서는 조금 어떤 부분들을? 가장 큰 것이 본사나 아니면 아시아퍼시픽 헤드쿼터를 이전했을 때 법인세에 대한 일시적 면제나 이런 것들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암참이나 기업들을 만나봐도요, 기업별로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달라가지고요, 하나의 통합적인 공약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아마 기업들이 의사타진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서면에 방문했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 방문을 해주실 텐데 어떤 차별점을 좀 보여주실 계획인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거나 학업에 지금 종사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발적인 지지자층을 그냥 저희가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낮 시간에 유세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구에서도 228 기념공원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이는 유권자들이 7시를 넘어서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서면에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낮 시간대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갈 때마다 이런 지역에 찾아뵈야 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의견을 들어야 될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나는 일정을 갖게 될 것이고요. 저녁 때는 또 이런 일반적인 직장 생활이나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또 유세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아마 당 조직을 가동하는 민주당과 자발적인 지지자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저희의 유세의 약간 문화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